자, 미술관역 MBA라는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신인철이라는 분이고, 이제, 그 약간, 그니까, 산업 같은 것들이 발전하려면 이제, 이런 미술이나 예술 쪽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랑 자라라는 그 패션 브랜드랑 그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죠. 탄탄한 기본기가 만들어낸 서양판 호접지몽의 완성. 호접지몽이 어떤 거는, 호접이 나비잖아요. 장자에 이제 장자가 꿈에 나비 꿈을 꿨는데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예. 버터플라이 꿈. 그래서 이건 있고 뭐. 프라도 미술관이 있죠. 대표하는 작품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이거 못생긴 여자랑 시녀들 약간 난장이처럼 작은 분들이 나오는 것들 있죠. 저는 뭐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에서 미술관에 도착해서 처음 이 그림을 접하게 된 사람이 3번 놀란다고 해요. 우선 그 그림의 크기와 그 앞에 몰려있는 관광객들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놀리고, 생각보다 그림의 구도가 조금 생소하고 어색한 점에서 또다시 놀랐고, 좀 약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밑에 있고 보면은 이게 그냥 좀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지, 좀 이쪽은 좀 약간 빈 거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림이 여기 있는 것도 같고 좀 느낌이 좀 그렇죠. 특이하긴 하죠 좀. 실제로 어린 왕의 딸을 그린 이 그림의 구도는 조금 특이하다. 처음에 관람객의 시선은 그림의 중상에 놓인 어린 왕녀에게 향하지만 이내 그림 속 화가 눈길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하게도 배경이 큰 거울 속에 흐릿하게 보이는 두 남자에게 쏠린다. 약간 그런 식으로 작게 그리는 경우도 있죠. 사람인 듯 유령인 듯 그 형체와 색상조차 불분명한 거울 속에 남는 무엇일까. 약간 자기 모습을 이렇게 거울 속에 하기도 하고 거울의 상징이 좀 드러나게 하고 그랬죠. 약간 작게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정확 기록이 없지만 그림의 주인공인 왕녀의 본몽인 펠리페 4세 왕자 마리아나라는 것이 정석이다. 근데 스페인 왕가가 주걱턱이 있었잖아요. 그 합스부르크 립이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턱이 주걱턱처럼 뾰족해가지고 씹지를 못하잖아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음식도 막 다 잘라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유전이잖아요. 왜 그러면 얘네는 근침을 했기 때문에. 당시는 흔한 일이었다지만 놀랍게도 필리페의 마리아나 부부 이전에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였다. 그러니까 근친혼이라는 거죠.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고 행복하게 살던 필리페 4세가 부인을 잃은 뒤 연이어 대를 이은 아들조차 잃고 시리에 빠져있자 그의 여동생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 마리아 안나가 엉뚱하게도 자신의 딸을 내주어 결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무튼 펠리페와 마리아나 사이에 태어난 첫째 딸 마르가르타에 대한 두 사람의 애정은 대단했다. 펠리페 왕은 마르가르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좋은 혼처를 찾기 위해 유럽 여러 왕실의 신랑감들을 직접 찾아 나섰으며, 마리아나 왕비는 행사 등의 그녀를 선보일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치장하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이도록 했다. 최초에는 마르가리타 왕녀를 치장하는 시녀들과 시종인 난쟁이들을 그린 그림이라고 여겼다. 아까 난쟁이들이 그 연극하거나 이렇게 재롱 같은 거 해가지고 요즘에 뭐 코미디 배우죠. 그런 것처럼 좀 왕실에 있기도 하고 그랬죠. 약간 그리고 약간 수집품처럼 그 모으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장애인들을 그런 식으로 특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죠. 나쁜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오랜 연구를 통해 실제로는 거울 속에 비친 펠리페 왕 부부를 그는 필립이죠. 뭐 영어로 말하면 벨라스케스 자신의 그림의 주인공 왕녀와 시녀들은 오히려 그림의 바깥에서 서 있는 타자이자 어찌되었건 간에 그림상에서는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되어버린 상황을 기가 막히게 묘사한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설명대로는 화폭에 그려진 모습은 그림의 좌측 이젤 앞에 서서 붓을 잡고 있는 화가의 머릿속에 있거나, 그림이 그려진 당시 실제 그림의 대상이 된 펠페 왕 부부의 머릿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실제 이 상황을 통해 그려진 그림이 펠리페 왕 부부의 초상화였다고 한다는 것이다. 말장난 같기도 하고 철학문답 같기도 한 이 그림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영국의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였던 토마스 로렌스는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을 일컬어 시녀들이야말로 예술의 철학, 필로소피 오브 아트 그 자체이다. 필로라는 건 좋아하다,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혈우병도
필로가 들어가잖아요. 그 소피엔 지혜고 그 자체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기억자인 미셀 푸코는 그에 이어서 말과 사물에서 벨라스케스는 그가 재현하고 있는 그림에서 보여진과 동시에 그가 무엇인가를 재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림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라 한 것처럼 양립 불가능한 이 두 가지성 위저빌러티의 인계성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 그림을 표현한 바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그림에 대해 지금까지 이꼬들은 누구의 평보다 더 기억에 남는 실감나는 평가를 해줬던 이는 학창시절의 미술 선생님이었다. 개인전을 여러 차례 연 중견 화가이기도 했던 선생님께서는 화첩 속의 시녀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이 그림이야말로 후접지몽의 경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지 내가 그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려지는지 누가 화가인지 누구를 그리려는 것이 이 경계가 불분명한 그림 그래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걸작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야 배움이 짧아서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 공부가 늘고 화초로만 봤던 그림을 실제로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절로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또 누구를 왜 그렸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 구도와 주제의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벨라스케스 개인의 인생 역정에서 찾을 수 있다. 1599년 6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세비야에서 태어나 세비야의 이발소 유명하죠. 그 벨라스케는 유대계 변호사였던 15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스페인에서 1492년도 그 이사벨라와 그 아라곤의 갑자기 생각해 페르난도 왕인가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라나다라고 해서 마지막 남은 이슬람 완전히 몰아낸 게 1492년도잖아요. 그리고 1492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콜럼버스가 항해 나서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콜럼버스는 사실 그 스페인 사람은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유태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태인들이 많이 살았죠. 근데 박해를 한 거죠. 그 통일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1492년도까지는 굉장히 스페인이 잘 살았죠. 유럽에서 거의 최강이었죠. 사실 그 식민지 그거 하기 전부터도. 그러면 그 이슬람 그 아랍계 그런 문화가 워낙 발달해서. 근데 이제 걔네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에서. 다 통일했으니까 이제 싹쓸이 하겠다는 이제 순정주의로 돌아서는 거죠. 그럼 이제 이탈리아 그 유태인을 박해하니까 또 이게 세파레즘 진짜 유태인이죠. 그러면 이제 유태인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저기 네덜란드 쪽으로 도망가죠. 원래 이제 그 네덜란드도 예전에는 스페인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개종을 하기도 하죠. 뭐 카톨릭으로. 근데 카톨릭 개정한 인간들도 다 유태인도 다 죽여버렸죠.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거의 박해가 있지 않았죠. 유태인 박해 자체가. 물론 십자군 때 조금 뭐 있긴 있었지만.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유태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뀌었으니까 십자군 때부터 시작은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여기서 좀 시작했다 볼 수가 있죠. 미술의 재능을 보이면서부터 세비야 예술학교를 설립한 프란시스코 에레라의 밑에 들어가 그림을 그렸다. 당대 유럽 회화의 전범으로 여겨졌던 이탈리아 회화 기법과 뭐 르네상스가 그래도 있으니까 화풍을 거부하고 과감한 표현과 색의 사용 등의 독자적인 그림 그리기를 강조했던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어린 벨라스케스는 틀에 매이지 않은 풍성한 표현력을 갖추게 됐다. 12세가 되던 해 스승을 떠나 프란시스코 파체코의 문화생이 된 그는 회화 교본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했던 학고파 미술선생 파체코의 가르침을 받아 스케치, 색의 활용 등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 800년 가까운 아랍 왕조의 지배를 겪으며 아랍과 유럽의 문화가 한데 섞여 발전해온 안달루시아 지방 특유의 문화적 풍토에서 자란 그는 아랍의 발전한 기하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런 다양한 학문적 뭐 유럽이 그 당시에 아랍을 이긴 거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르네상스도 보면 아랍인들이 아리스토나 플라톤 뭐 철학 같은 거 그리스 철학을 다 아랍어로 번역해 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랍이랑 좀 교역을 할 뭐 베네치아나 이런 애들이 피렌체나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리스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한 1000년 동안 그냥 그 뭐 잠잠히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랍이 르네상스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뭐 그 스케치북 있잖아요. 그 다 아랍에서 가져와가지고 책 그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다 한 건 아니죠. 그 필사도 하고 그 쓴 거 자체가. 왜 그러면 그 한 사람 하기에는 너무 발명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약간 그러니까 거기서 좀 책을 좀 가져다가 이제 좀 한 거라는 설도 있죠. 그 스케치북 그 스케치북 있잖아요. 다빈치. 뭐, 뭐 문학과 뭐 예술과 상관없지만 스페인이 좀 대단했다 그잖아요까지. 시녀들이 걸려있는 12번 방을 제외하고 시기별로 그 매치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프라도 미술관에는 모두 7개의 벨라스케스의 방이 있다. 그 방들을 채운 그의 그림들이 모두 그렇다. 동시대의 그림들과는 무언가 다른 색감과 구도를 지녔지만 그 바탕에는 인물과 사물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사유, 치밀할 정도로 경교하면서 또 과학적인 구도와 배치, 그리고 그림을 그리던 당시 화가가 느꼈던 감정과 나중에 그림을 보게 될 사람, 그림을 주문한 왕이나 귀족의 감정, 그 사이에 선을 절묘하게 넘나드는 표현력이 있다. 탄탄한 기본기가 없었더라면 그저 재능 있는 화가의 시험적 시도나 유쾌한 장난 정도로 그쳤을 그림들은 시녀들 교환 인노첸시오 10세, 사냥주인 발타사르 카를로스 왕자, 브레다 항복 등과 같은 걸작들로 거듭날 수 있었다.